오늘 모신 분은요, 이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에 계셨다가 정의감 때문에 나오신 분입니다. 예, 공익신고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최고의 경제 전문가기도 한데요. 자,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아유, 교수님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우리 교수님 모시면서 그 교수님 관련한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네네. 11월 예. 아무도 12월 3일에 그 계엄령 선포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시점. 그 네. 시점에 11월에 이러다 또 탄핵당한다. 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11월에. 예. 사실은 11월에 물론 이제 명태균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은 야, 탄핵은 좀 이게 가능할까 한 시점이었고 누구도 그렇게 먼저 상상하지 않았는데 네. 탄핵을 먼저 입에 올리셨단 말이죠. 그때 다 보이셨습니까? 제가 김건희처럼 뭐 주술, 역술 이런 거에 해서 뭐 어떤 뭐 신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예. 거슬러 가면 이제 박근혜 트라우마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뭐 나름 제 스스로는 명예롭게 이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그렇죠. 박수 받고 모셨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네네. 어느 순간 탄핵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죠. 했던 일은 이제 청년 창업 취업 일자리였는데 정책이었는데 네네. 그러면서 정말 왜 이렇게 탄핵 이 지경까지 당했을까, 무엇이 잘못돼서 이랬을까를 수도 없이 외쳐도 아무도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저 스스로 정리해보고 어떤 원인이었고 다시는 이런 흑역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요. 이런 이제 관점이라서 사실은 윤석열 측에서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도 거부를 했었고 뒤에 이제 합류해서 보니까 뭐 박근혜 탄핵당하고 그 이상의 모습을 이제 수도 없이 보게 된 거죠. 삼권 분립을 뭐 완전 짓밟는 얘기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탄핵 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취임 이후에 저랑 함께 근무했던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뭐 수석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행정관들이 쭉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이제 듣는 얘기들 또 모임하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속속들이 듣는 얘기들이 있고 또 보여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11월 달에 제가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때 명태균 건으로. 그런데 그때 많은 이제 밖에 알려지기는 이준석이나 이런 등등을 타겟 정해놓고 윤석열 김건희를 봐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사이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칼끝을 어디로 특정은 해놓지 않고 전체적인 팩트는 아주 낱낱이 다 조사를 하려는 그건 보여졌거든요. 그 의지가 읽혔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도. 그러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포렌식을 다 끝냈는 모양이다라는 거를 이미 그때 이제 추정을 했죠. 11월 달에. 왜냐하면 질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전체적인 내용을 포렌식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질문을 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칼끝이 어느 순간 이 되면 명태균 건 못 막는다는 건 제 스스로 각종 자료로 이제 개명 규정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로부터 시작되는 처음에는 가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본질이죠. 무속이나 뭐 예를 들어 윤석열의 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본질이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오면서 이건 또 탄핵 각이다. 명태균 거 조사 받으시면서 이거 탄핵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거군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저희가 사건 초기에 계엄령 선포하고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이제 탄핵하라고 막 불이 붙었을 때 그 무렵에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황금폰을 창원지검이 입수해서 거기서 상당한 거의 월척급의 뭔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불리한 내용을 창원지검이 확보했다. 이것을 인지하면서 윤석열이 계엄을 해야 되겠구나. 판을 엎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정보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12월 4일 날 새벽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12월 3일 날 정신없이 지나갔고 12월 4일 날 처음으로 이번 계엄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된 직접적 계기는
틀림없이 명태균 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하. 숨겨놨던 제 마음속의 얘기를 이제 12월 4일 새벽에 처음 인터뷰를 합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날짜를 보면 결과적으로 11월 4일 날 이들이 이제 모든 수사 보고서 포렌식 PC를 끝내놓고 수사 보고서를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숨겼다 나중에 12월 넘어서 이제 포렌식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수사 받으면서 이제 알았잖아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이들이 진척이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대검이나 네. 없었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을 부활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한동안 없었어요. 2년 동안 없다가 이제 뒤에 만들어진 김주현 민정수석이 가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저도 대통령 모셔보고 한 그 경험치로 보면 네. 당연히 민정수석하고 공유가 되고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예. 이미 11월 그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11월 7일 날 예.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죠. 그렇죠. 네,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대국민 방화를 하죠.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은 내가 뭐 저기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명태균한테 도움받은 바가 없다. 요청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폭로했던 게 10월 27일인데 네네네. 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틀 후에 이철규 의원이 저를 바로 고소를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다 나왔잖아요. 모든 게 이제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보고하고 주고받았다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 똥줄 좀 탈 텐데 11월 4일, 11월 7일이죠. 네. 그다음에 예. 장동화라고 그 경남 도의원 뭐 했던 분 명태균 씨랑 아주 가깝다고 알려진 분이 이제 조사를 또 나름 강도 있게 받았어요. 저도 네. 받고 저는 처음에는 자료를 안 들고 들어갔다가 예. 이들이 방향성이 예. 뭉개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일단 팩트는 다 조사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검찰이 예. 그 뒤에 30개가 넘는 파일을 제가 뭉터기로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믿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예. 팩트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하니까 네. 최소한의 팩트는 다 알려줘도 되겠구나. 네. 그리고 검찰에도 이제 A파, B파, 네. 예를 들어 윤석열파, 그게 아닌파 네. 등등이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상층부는 예. 봐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예. 실제 수사 실무선에 있는 검사들은 다 털어봐야겠다 이런 의지에 불타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하고도 네. 한동안 네. 올해 새해가 들어오기까지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검찰 조사 내용을 함구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제출한 건 저는 알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완전히 덮고 예. 소위 씹는지 예. 아닌지를 이제 예. 저도 나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걸 뭉개고 갈지 아닐지를 저 나름대로. 그래서 검찰 조사 받으면 보통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긴 시간을 왔던 게 이제 그랬던 이유들이고요. 그러셨구나. 결정적으로 12월 2일 날 2일 날 이제 명태균 씨가 폰을 제출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언제요? 12월 2일 날 12월 2일 황금폰 제출에 대한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12월 2일 날 제가 이제 공익제보자 2호고 1호인 강혜경 씨가 포렌식한 PC 가환부 요청을 하거든요. 돌려달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물론 그날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돌려주면 여기도 민간 포렌식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오겠죠. 최소한. 큰일 났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날 갑자기 버튼을 눌렀다고 갑자기라고 보여지는 건 12월 3일 11시에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오전 11시. 했잖아요. 실제. 놀랍게도 키르기스탄에 2015년 8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거 시스템을 수출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하고 제가 관여돼 있어요. 그 수출에. 왜 관여돼 있느냐. 그 당시에 대기업에서 이 중앙선관위 서버 솔루션 이런 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투개표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인건비도 낮고 살기도 열악하고 한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이제 주니어 레벨, 시니어 레벨이 아니라 주니어 레벨의 인력들이 가서 소위 메인테넌스, 매니지먼트를 설치는 이제 고급 인력이 가서 하고 돌아오고 청년들은 해외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같이 합류해서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키르기스탄을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키르기스탄이 2020년에 그 투개표 시스템 기타 이런 문제로 부정선거를 선포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요? 202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12월 3일 11시에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회담했다는 그 내용도 저는 굉장히 경교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필
그 대통령 그런 일이 있었던 나라의 정상과 회담을 하고 그리고 외국 정상이 한국에 와 있는데요. 예. 거기서 대놓고 회담하고 쿠데타를 한다? 친위 쿠데타를 한다? 외교적 결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게 맞는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 솔루션, 우리 시스템을 수출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선거 결과가 부정이다라고 주장한 나라의 국가원 수가 그 계엄령 선포 당일에 와서 예, 윤석열과 회담을 가졌다. 예, 그 다음 날도 일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예. 그날 갑자기 이걸 누른다는 게 키르기즈스탄에서 실제로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네네. 한국에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혹시 윤석열이가 그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중앙선관위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네. 이제 외교적 결례일 수 있지만 하도 이게 뭐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 이상을 그 이상해. 하는 사람들 집단들이다 보니 정말 그런 황당한 생각까지도 저도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석열일 텐데 윤석열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파악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윤석열의 심리부터 한번 보면요. 심리. 예. 제가 턱 밑에서 바라본 윤석열은 매사를요. 승패만 있습니다. 제가 농담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하도록 승률이 한 몇 %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뭐 다 이기지 않았나요 그동안? 100%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부 검사로서 기소만 하면 본인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뒤에 이기든 지든 법원 가서 깨지든 말든 공판검사의 잘못이고 본인은 항상 이긴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판의 경우는 그 판사들 뒷조사까지 해가면서 압박을 맞습니다. 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완전 무결한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점 100승을 했던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있는 나는 거죠. 진 적이 없다. 내가 싸우면 다 이겼다. 지금 그 심리로 인해서 이번에도 자기가 이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이구야. 용산에서 이제 내가 져서 꺾여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매번 이겼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뭐를 봤냐면 굉장한 컴플렉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면에는 항상 컴플렉스, 자기 감정도 주체 못하는 굉장한 컴플렉스 등등등. 그래서 최근에 이건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아침 저 뉴스공장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시간이 바빠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뉴스공장에서도 안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그 윤이 얼마나 지금 쫄보로 굉장히 컴플렉스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막 하잖아요. 자식들 맨날 하잖아요. 그 이면에 얼마나 쫄아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차량들 지금 부지기수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정문은 막아놓고 이제 옆에 샘문 그 위쪽 저 더 힐 레지던스 그 밑에 쪽으로 해서 이제 수도 없이 출입을 하잖아요. 그 차량에 상당수의 국민의힘 원로들 또 개인적으로 인연 맺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한남동 공관에서 티타임 식사 등을 하고 있어요.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중에 3일 전에 가서 티타임을 하신 어르신을 그 모시는 직접 그 보좌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윤의 현재 심리 상태는 그 원로가 만났던 윤석열. 확신범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왜 우리 확신범이라 그러면 형이 감경되기도 하죠 실제로. 종교적 확신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손가락을 잘라도 뭐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확신범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의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40% 이상이 되고 앞으로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계속해서 여론을 주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것이다. 요거 한 가지. 그다음에 내가 확실히 믿는 건 5명
있는 중에 3명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얘기.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들이죠. 아, 지금 이제 현재 8명 중에 3명은 내 편이다. 네, 나를 위해 판단할 것이다. 네, 확실히 3명은 내 편이다. 그러면 5명이 내 편인데 그 중에 3명은 확실하다. 네. 네. 그러면 지금 8인 체제인데 9인 체제 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러면 6명이 3명이 만약에 해도 소용이 없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9인 체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김문수를 조기 대선은 없다라는 게 저 사람 생각이고 원래.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밀려서 해도 김문수를 민다. 그러면서 실명으로 나왔던 게 오세훈은 안 된다. 초기부터 갈팡질팡 탄핵에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아니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지금 차기로 만약에 그 자기가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차기는 김문수 그리고 오세훈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고. 홍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경계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홍이 아무리 그동안 뭐 고개 넙죽 엎드리고 뭐 그래도 한동훈을 열심히 씹어대도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간접적으로 다 지원을 할 거다. 자, 이제 이쯤 되면 그분 말씀을 듣는 분도 아 이거 혹시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이상한 생각을 했겠죠. 사실 당연히. 지금 이 멘탈리티가 지금 이런 그 레토릭을 보니까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떠드는 극우들의 메시지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다가 동의를 안 하는 표정으로 이제 멈칫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격분하듯이 내 말을 못 믿느냐는 듯이 이제 굉장히 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원로한테 그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 아니, 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당연히 내 말을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푸시를 하면서 1시간가량 아주 세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실제로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잖아요. 3월 4일 날 경주 유세 그리고 3월 6일 날 의정부 유세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중앙선관위가 썩어 빠졌다. 썩어 빠졌으면 우리가 깔끔하게 다 도려내야 된다. 류의 대한민국의 그 국가기관이 썩어서야 되겠느냐 등등을 얘기하면서 선관위에 강한 불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시작됐던 어떤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몽상, 망상 이런 것들이 당선되면서 또 집권하면서 극우 유튜버들과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팅 효과가 있었겠죠. 상승되는 황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면서 지금 자기 확신, 자기 망상에 완벽히 사로잡혀 있다. 아이고야, 아니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진 상황과 법리를 볼 텐데 특히 헌법의 법리를 볼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편에 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면은 야, 이 이야기를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 시다바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심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외부에 전화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누구를 불러서 차를 마신다거나 하는 뜻은 뭐겠어요? 굉장히 쫄아 있다. 반증이겠습니다. 경호처 분위기 오늘 아침에 경호처 분위기 궁금합니다. 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특종 하나 나옵니다. 아니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이가 그 지난 토요일 점심 식사 때 그 경호처 간부들한테 그 발포까지는 아니고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무력 사용에다가 이제 칼까지 뭐 총은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칼을 써서라도 어떤 이제 일종의 폭동을 일으켜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아침에 이제 오전 07시 11분에 제가 이제 경호처 그리고 경호처의 간부들 그리고 이제 경호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1월 3일 08시 집행하는 거를 이제 실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틀 전에 알고 이제 공유를 하고 했었는데. 저 공수처가 그때 첫 번째 집행할 때 무기력하게 집행했을 때. 경호처 80% 이상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요. 경호처의 80%가 총기를 휴대하고 하라고 아무리 지시를 해도 일반 경호관들 직원들은 극소수만 총기를 휴대하고 실제 이제 뭐 빈총을 휴대하든 뭐가 있겠죠.
그래서 총기 휴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이다라는 거고 여기 그대로 읽어보면 스크럼도 못 짤 형편이고 스크럼도 못 짤 형편이다. 팔짱만 끼는 정도. 예. 거기에 이제 경호관들끼리 쓰는 카톡방, 자기들 단체 카톡방에서 극소수 빼고는 법에 따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고요. 대세를 이루고 있군요. 네네. 어제 오전에 아마 경호처에서 회의가 있었나 봐요. 어디서 보도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지 않아도 한겨레 보도도 어제 오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그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호처 회의에서도 적나라하게 쌈박질처럼 그렇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야, 이거 일단 80% 정도 되는 경호원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경호관 알고 있는 후배와 통화를 할 때 그 집안 어르신을 옆에 같이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어르신께서 몸 조심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울먹거리는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소위 이제 늘공이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엄청나게 걱정되는 거죠. 뭐 공무원 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뭐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내란 또 공범으로 또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 핵심 그 5명이라고 하는 극렬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대부분은 경호처 공채 출신이거든요. 그럼 자기 친정이고 자기 직접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그런 법 집행에 대해서 응하는 게.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윤석열이가 지발로 걸어 나와서 체포영장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고요. 제로입니다. 제로고 결국 그 안에서 이제 공성전을 벌이게 할 텐데 만약에 진짜 한 그 최측근 5명 빼놓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뇌피셜의 영역인데 저는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려도 하는데요. 그 고양이 TV, 뭐 오마이 TV 이런 데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뭐냐면 도망갔었죠. 피신, 그러니까 도피했었죠. 도피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거의 뭐 유력하잖아요. 여러 증언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가 예의상 그 출처를 밝히기가 못해서 군 쪽에서 제보를 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경호처 내부에서 다들 알려주는 거니까 도피한 걸. 일단 한번 이제 피신한 거죠. 그런데 그 지금은 그때 여론 반응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위를 도모하고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 국민을 어떻게 보면 볼모로 인질로 잡은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온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긴 국민인 것이고 당연히 반대 탄핵에 대해서 지금 빠른 체포를 원하는 우리 선량한 많은 국민들 당연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을 볼모로 잡은 셈이죠. 그 여론 반응을 봤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튀었다가는 후일이 아예 없겠구나 하는 것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혁혁한 공으로 그 부분 때문에 튀기는 쉽지 않은데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아니 뭐 지금 김문수 운운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파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자기가 그 뭐 도망가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도망가서 피신하는 게 낫지. 체포 안 되는 게 낫지. 그 만약에 체포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자기는 이제 완전히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1993년도 12월 3일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천하의 전두환,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다고 하는 전두환도 연희동에서 이제 합천으로 가서 합천에서 잠시 저항을 하다가 총경 합천 서장이 가서 설득하고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격렬히 저항하는 청년들도 있고 했습니다. 설득을 하니까 잠시 기다려달라 해서 장세동 등등이 와서 다시 이제 의관을 차려입고 자기 발로 나옵니다. 자기 발로 나왔어요. 그래서 호송차를 타고 한 5시간 걸려서 안양교도소 당시에 그렇게 이제 가고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윤석열이 위너다. 성렬아 당신이 이겼다. 박정희 전두환을 다 이겼다. 지금 하는데 제가 하나 권고드린다면 평소에 그 호기롭게 자식들 마음대로 해 뭐
뭐 이러면서 하면서 맨날 쓸어버려 하던 호기가 있거든요. 허세죠. 그 호기 허세답게 본인 발로 걸어 나와라 당당하게. 그거 뭐 지금 온 국민 볼모로 잡고 특히 가까이 있는 경호처 직원들 볼모로 잡고 버텨봐야 본인 미래만 더 꿀꿀해진다. 그 호기대로 걸어 나오시라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없습니다. 진짜 도망간다. 그럴 경우엔 자기는 뭐 그 자리에서 권위가 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자기는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 안 가고.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총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간부들도 내부에서도 강력 반발을 하고 당신 그만둬라 차장까지도 이제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장도 그만둬라라고 부장이 이제 내들었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다 흘러 나오잖아요. 근데 총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단 한 방에 총성이라도 울렸다. 그 순간은 윤석열 끝이죠. 아니 대한민국 어떤 공권력이 그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여기서 퇴각을 합니까? 반드시 그 순간에 잡는 거죠. 제가 나름의 어떤 경찰의 정보망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쪽에서 한 방이라도 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다음에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10발, 1000발, 10,000발을 쏴서 아주 그냥 벌집으로 만들어 놓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저들이 핵책하는 거는 지금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여전히 저 태극기 들고 성조기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를 결사오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핵책하는 거죠. 그런 뜻이 강한 거죠. 경호처 내부보다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이제 윤석열은 김건희에 의해서 사실상 그 수렴 청정 당하고 있다. 가스라이팅. 뭐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주하는 문제도 결국 김건희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로서는 만약에 남편이 잡혀 들어가면 본인도 이제 곧 수사 대상이 되고 쇠고랑을 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해?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 그 이상으로 볼 때 결국은 이제 가스라이팅 된 이런 측면들이 워낙 강해서 김건희 측의 이제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지금 말씀대로 김건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도 남죠 충분히. 그래서 저는 미란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 물론 내 대한민국 땅에서 뭐 무슨 저기 용산 한남동 관저를 용케에 빠져나와서 그 앞에서 보트 타고 밀항을 한강에서 밀항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 외형들이 다 특이해서 금방 목격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인식이 되고 또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정말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니 인근에 또 대사관저들이 있잖아요. 망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염려도 정말로 있고요. 오죽 그동안 이제 상상 이상의 짓들을 했으면 지금 이런 우려까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지 참 참담합니다.